네, 옛날에라는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요. 옛날에 러시아의 치올프스키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1898년 논문, 로켓에 의한 우주 공간의 탐구라는 저서에서 우주 공간에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록이라든가 현재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구를 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로켓이라든가 우주 비행의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다드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1900년대부터 이제 로켓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1916년에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시험기를 만들어가지고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1926년에는 인류 최초로 액체 로켓 엔진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고체 추진제의 사용 얘기는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고체 추진제는 중국에서부터 옛날에 썼어요. 무기로도 쓰고 우리나라에서 썼잖아요. 신기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고체 추진제 얘기는 별로 없고요. 액체 추진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다드 박사님이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액체 로켓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의 그 이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라이트 형제가 그 플라이라는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는 비행기하고 로켓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뭐 몇 년 전에 비행기 날렸는데 뭐 또 하나 날아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로켓이 좀 시끄럽잖아요, 날리기가. 그저 시끄럽고 그다음에 불도 막 붙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고다드 박사님 뭐랄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고다드 박사님이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적을 가지고 계속 그 펀딩을, 그러니까 연구비를 마련을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에 참 약간 그 약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고다드 박사님이 그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그 린드버드라는 조종사 아시죠? 그분하고 친한 친구였다 그래요. 그래서 린드버그는 자기 워낙에 그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 고다드 박사님 연구를 위해 가지고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고다드 박사님이 이렇게 로켓을 연구를 할 때 미국에서만 이런 로켓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고다드 박사님이 독일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 로켓의 진행상을 서로 교류를 했다 그래요. 독일에서 고다드 박사님한테 다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한 게 몇 가지 있다고 고다드 박사님이 그런 거를 보고 그 독일의 사람들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허만 오버스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군의관인데 이 사람도 로켓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행성간 여행을 위한 로켓이라는 그 어떤 잡지를 발간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우주 여행이라든가 로켓이라든가 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우주여행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후배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폰 브라운 박사가 이제 와서 같이 연구를 했었죠. 폰 브라운 박사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V2 로켓을 개발을 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 초창기 때 미국 로켓 개발에 기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최초로 미국에서 이제 그 주노 1이라고 로켓을 발사하고 아폴로 계획에 참여를 해가지고 세턴 5를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은 폰 브라운 박사가 미국으로 건너간 거는 약간의 강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거의 이길 기미가 보이니까 한 가지 작전을 기한을 했는데 그 작전의 이름은 페이퍼클립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목적은 독일에서 유명한 과학자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근데 그 작전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폰 브라운 박사님이 그 페이퍼클립 작전의 가장 위에 1번으로 포섭할 대상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는데 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전범이잖아요. 폰 브라운 박사님 어찌됐거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용소 생활도 하시고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러시아, 그 소련이죠 당시에는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하자 그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명으로 나사가 생기고 나사에서 폰 브라운 박사님을 아폴로 계획의 지휘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세턴 5를 발사하고 달 탐사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미국에 그 폰 브라운 박사님이 있었다고 하면은 러시아에는 소련에는 그 코를레프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코를레프 박사님이 그 미국에서 폰 브라운 박사님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했어요.
코롤레프 박사님은 사실은 그 러시아 태생은 아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태생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R7의 로켓의 수석 디자이너였고요. 이 로켓을 사용해가지고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궤도에 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하고 우주 경쟁을 하게 되다가 이제 달 탐사를 위한 N1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달 탐사를 위한 N1 로켓 개발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코롤레프 박사님 스탈린 때 그 시베리아로 수용소에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원래는 항공기, 그러니까 미하엘 쿠미츠 양겔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항공기 설계자였으나 로켓 분야로 전환을 해가지고 코롤레프 박사님과 함께 그 로켓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즈마시라는 그 기관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즈마시는 그 옛날 소련의 발사체 설계국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국을 최초에 창립하시고 초대 그 소장님이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코롤레프 박사님이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로켓 개발에 많은 그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주 경쟁 시대 초대 일지를 보면은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바가 최초의 인공위성은 러시아가 소련이 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먼저 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인공위성이 올라가기 전에 미국에서는 브라운 박사님 팀, 그다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코롤레프 박사님 팀이 계속 우주 탐험이랑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우리는 우주 탐사를 위해서 로켓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이제 주관기관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관기관을 어디로 임명을 했냐면 해군을 임명을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로켓이 이제 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육군하고 해군하고 공군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로켓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이 된 곳이냐면은 육군이었어요. 왜냐하면 육군에서 폰 브라운 박사님을 모셔다가 그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육군이 제일 앞서갔었는데 해군에서 우리는 무기뿐이 아니라 탄도탄뿐만이 아니라 이 로켓은 우주 탐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육군이 제일 앞서갔지만은 이러한저러한 그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그 해군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죠. 폰 브라운 박사님은 자기가 연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주피터 C 발사를 4단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이 주피터 C는 원래 4단 발사체로 개발이 되었고 4단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려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연구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2단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여기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기 전에 주피터 C가 먼저 발사가 됐죠. 그래서 주피터 C가 먼저 발사가 됐는데 2단까지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만약에 이게 4단이었으면은 위성도 올렸겠다 싶은 거예요. 코롤레프 박사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시켰네? 우리도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시켜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차에 미국에서 그 주피터 C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우리가 곧 위성을 쏠 거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도 자료를 코롤레프 박사님이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6일 날 미국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을 쏠 거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코롤레프 박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10월 6일보다는 빨리 쏴야겠다. 그래가지고 10월 4일 날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코롤레프 박사님 승승장구하죠. 라이카라는 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위인 우주선 가가린도 우주로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보다 앞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폰 브라운 박사님과 이렇게 모시오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우리 나사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머큐리 계획, 제미니 계획, 아폴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소련을 제치고 달에 먼저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 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우주 발사체 개발은 어떤 이제 경로를 밟았을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우주 로켓도 액체 로켓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액체 로켓 엔진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KSR-1, KSR-2라는 고체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KSR-3라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액체 로켓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한 40km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 당시 하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없던 액체 로켓 관련해서는 기술 황무지였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사람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KSR-3를 만들고 나자마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밟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KSLV-1 나로우가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발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올해 10월 달에 KSLV-2 요거는 이제 어느 나라도 협력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는 그 나로우보다 훨씬 크고요. 더 강력하고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무거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사했던 게 누리호는 이제 시험용 발사였는데요. 그때 이제 최종 목표가 700km에서 7.5km 속도를 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긴 했지만은 관찰자 입장에서 봐도 이 정도면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 봐도 이 정도면은 다음에 우리가 본격 실용 위성을 발사할 때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나로우와 누리호 시험체 발사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라 화질이 별로 안 좋죠. 로켓 엔진인데, 그래서 고체 엔진입니다. 요것이 이제 액체 로켓 엔진 KSR-3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로우 발사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우주센터를 건설을 하고 제대로 된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발사체를 발사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KSLV-1 시험 발사체입니다. KSLV-2 시험 발사체는 그러니까 누리호의 2단을 엔진만 1단을 끼워가지고 연속 삼아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올라갔습니다. 누리호는 작년에 발사된 거니까 화질이 깨끗하죠. 나로우의 일단 추력은 약 200톤이고 누리호의 일단 추력은 75톤 엔진 4개를 묶었기 때문에 약 300톤입니다. 그만큼 더 수송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로켓 날아가는 걸 보면 불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짧은 노란색, 하나는 긴 약간 보라색 내지 파란색인데 실제 추력을 내는 거는 저 파란색입니다. 저 노란색 불꽃이 나오는 거는 엔진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사체가 발사돼가지고 우주공간까지 가기에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최대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음속을 넘는 부분, 그 다음에 단분리를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누리호는 그런 일이 잘 마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발사할 때는 우리 충분히 시험형 발사를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누리호가 본격적으로 발사돼가지고 궤도 진입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파급 효과로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해서 많은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누리호 개발이라든가 관련된 파급된 어떤 기술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뉴스페이스에 발맞춰 가지고 세계적으로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누리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사될 인공위성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KPS라든가 SBB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